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아마 설렁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23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갓난아들 정훈이를 등에 업은 채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뽀얀 국물 내는 법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죠. 처음에는 시장 한 구석에 가마솥 하나 걸고 시작했습니다. 밤새 뼈를 고아내는 구수한 냄새가 어린 아들의 잠투정을 달래는 자장가였고, 새벽봉이 틀 무렵 피어오르는 김은 제 고단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노점은 번듯한 가게가 되었고, 제 이름 썩 자를 건 간판은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맛집의 상징이 되었죠. 손님들은 제 설렁탕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온기를 담고 있다고들 말해줬어요. 저는 그 칭찬이 좋아서 더 깊고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가게가 있던 낡은 건물을 사고 그 옆 건물까지 사들였어요. 제 손목과 허리는 시큰거렸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과 번듯하게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박정훈이었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한을 아들에게 풀고 싶었고, 제가 겪었던 가난의 서름을 아들만큼은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제 속을 크게 썩이지 않고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얼마 후에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라며 김유나를 제게 소개했죠. 며느리 유나는 정말 싹싹하고 애교가 많았어요. 처음 인사 오던 날 제 거친 손을 잡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 모습에 제 마음의 빗장이 전부 풀려버렸습니다.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금세 유나에게 마음을 전부 내주었죠. 정훈이와 유나가 결혼하고 몇 년이 흘렀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평생 일군 상가 건물 2채와 약간의 땅, 그리고 현금까지.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든든한 발판 위에서 훨훨 날아오르게 해주고 싶다는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자식도 돈 앞에선 모르는 법이야라며 혀를 찼지만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묵직한 인감도장을 찍어내리는데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함께 찍혀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들 부부에게 말했죠. 이제 이건 전부 너희 것이다. 이걸로 사업을 하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든 마음껏 펼쳐봐라. 어미는 이제 너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부여잡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평생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나니 정말로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군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해 소박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외식을 시켜주었고 며느리는 제 철 지난 옷을 보며 백화점에 데려가 새 옷을 사주기도 했어요.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곧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전화라도 하면
아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밤늦도록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고 있어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그 조만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짙어질 무렵 이웃집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자식들 사는 모습이라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며느리의 SNS를 찾아 들어간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유럽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의 값비싼 음식들,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평생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것이었지만 그 화려한 사진첩 어디에도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가장 먼저 찾아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었을 텐데 그날은 아침부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지만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낸 선물이었죠. 상자 안에는 값비싼 한우 세트와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카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글자가 어찌나 공허하게 느껴지던지 냉동된 한우보다 제 마음이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바쁘지. 사업을 크게 하려면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저렇게 보여주는 것도 다 일의 연장선일 거야.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몸의 이상 신호는 그때부터였을까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잦아졌어요.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더 큰 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저는 의사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위암입니다. 종양의 크기나 위치로 보아 이기 정도로 보이고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겠습니다. 위암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계속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죠. 간신히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역시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정훈아, 나 병원인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아들이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요? 어디 안 좋으세요? 의사가 암이래. 위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며 당장 달려오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요즘 의술 좋잖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병원은 좋은 곳으로 잘 알아봐 드릴게요. 일단 마음 편히 가지고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팀장처럼요. 아들의 위로에 저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가끔 신경 써야 하는 처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수술 날짜는 일사천리로 잡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날 제 곁을 지킨 것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시장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제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라. 요즘 위암 수술은 수술도 아니다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녁 늦게 잠시 들렀다 갔고 며느리 유나는 끝내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걸린 출장이라는 핑계를 아들 편으로 전해왔을 뿐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낯선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이따금 정적을 깼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렁탕 솥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젊은 날에 저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던 날 며느리를 처음 보고 기뻐하던 순간 그리고 재산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홀가분해하던 제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차가운 병실의 외로운 밤으로 이어지기 위함이었을까요? 제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게 금이 갔던 서운함이 거대한 균열이 되어 제 존재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암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은 한 인간의 서글픈 눈물이었습니다. 위절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몸의 일부를 도려낸 자리에 암세포는 없다고 했지만 그 빈자리는 허기와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간의 금식이 끝나고 처음 나온 미음은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제 평생 수만 그릇의 설렁탕을 끓여 사람들을 먹여왔는데 정작 제 입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 맛도 없는 액체뿐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퇴원 날짜가 다가왔지만 저는 선뜻 제 작은 연립주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도 끼니를 챙기기도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저희 집이 편하시죠? 유나도 어머니 오시는 거 환영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떠맡게 된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들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 바라봤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볼 뿐이었죠.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제가 물려준 돈으로 새로 장만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집안의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마치 잡지 화보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디퓨저 향은 제가 평생 익숙했던 구수한 밥 냄새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환자복을 입은 손님 이상으로 보지 않는 듯 했어요. 유나는 제게 손님용 방을 안내했습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쇼룸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유나는 방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덧붙이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벽지는 실크라 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 카펫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라 뭐 흘리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해요. 그 말들은 제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 놓인 언제 흠집을 낼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하루는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는 제 방 앞에 비싼 유기농 주스와 샐러드를 가져다 놓았어요. 위를 절제한 환자가 먹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생경한 음식들이었죠. 한두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릇을 치워갔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셔도 억지로 드셔야 기운 차리세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 의무를 다했다는 자기만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엌 근처라도 갈라치면 유나는 질색하며 저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푹 쉬셔야죠. 처음에는 저를 위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나에게 주방은 자신의 완벽한 성역이었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그곳을 어지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식의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제 손으로 해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색하게 제 건강을 묻고는 이내 제 방으로 등을 떠밀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그 모습은 마치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 아니라 불편한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완벽한 일상에 불쑥 끼어든 보이지 않는 얼룩 같은 존재였죠. 사건이 터진 것은 그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은 쓰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간절하게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릴 적 정훈이가 아플 때마다 제가 밤새 끓여주던 쌀알이 푹 퍼진 뜨끈한 흰죽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쌀과 물 그리고 약간의 소금만으로 맛을 낸 그 순수한 음식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저는 힘없는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손톱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왜요? 저기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흰죽 조금만 끓여줄 수 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쌀만 푹 퍼지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모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식모라니.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던 어미에게 아들의 아내가 제 며느리가 식모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주 상식밖의 요구를 한 사람인 것처럼 어이없다는 투였어요. 요즘 배달앱도 잘 되어 있는데 그걸로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죽이든 다 파는데 굳이 사람 힘들게 그걸 끓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몇 번 누르더니 제게 화면을 휙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갖 종류의 죽 사진이 가득했어요. 전복죽, 소고기죽, 호박죽. 화려한 음식들 속에서 제가 원했던 소박한 흰죽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고르세요. 제일 비싼 걸로 시켜드릴게요. 그걸로 괜찮으시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비싼 전복이 들어간 죽이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온기가 담긴,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낳아준, 내 모든 것을 바친 시어머니가 아파하는데 죽 한 그릇 끓여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며느리의 그 냉혹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얼어붙은 공기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나더러 죽을 끓여달라고 하시는데 나도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야.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식모도 아니잖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유나도 밖에서 일하고 힘든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배달시켜 드시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서로 편하자고요. 그 말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아픈 어미에게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수고로움보다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편안함을 택한 아들의 모습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저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짐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고통도 서러움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며느리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죽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에서는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모멸감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 저는 제 집 몇 가지를 조용히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가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타고 내 작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곰팡내와 낡은 가구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아들네 집의 값비싼 디퓨저 향보다 이 냄새가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을 힘도 없이 현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의 그 한마디, 제가 식모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이었죠. 제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내 모든 것을 줬는데 돌아온 것은 죽 한 그릇에 담긴 모멸감뿐이었나?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들 정훈이를 등에 업고 설렁탕 국물을 젓던 젊은 날의 저.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잠 못 자고 머리맡을 지키며 혹시나 입맛을 잃을까 정성껏 죽을 쑤어 식혀 먹이던 기억. 제 옷 한 벌 사는 돈은 아까워도 아들 학원비와 등록금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던 시간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 슬픔이 극에 달하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식모가 아니지. 나는 내 아들의 어머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물려준 그 모든 재산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삶은 바로 이 어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던 순한 양 같은 어미는 간밤에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것을 되찾고 나를 기만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잠에서 깨어난 늙은 어미 사자뿐이었죠. 이대로 힘없이 늙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채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정신이 번쩍 드니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시절부터 제 유일한 친구였던 오정숙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미경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외면, 그리고 어젯밤의 죽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정숙이는 수화기 너머로 길길이 날뛰었어요. 뭐, 그 천하의 몹쓸 것들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 가지고 그따위로 군단 말이야? 미경아, 너 정말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구나. 내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재산 물려줄 때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 정수기의 불호령이 오히려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정수기는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수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년아, 밥은 먹었어? 굶지 말고 이거부터 먹어. 보온병 안에는 정수기가 직접 순 뽀얀 흰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죽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따뜻한 온기와 정성이 담긴 음식, 친구가 끓여준 죽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정수기는 죽을 다 먹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 마침 내 조카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 젊은 녀석인데 아주 똑 부러지고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의리 있는 놈이야. 내가 당장 연락해 볼게. 정수기는 그 자리에서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라고 했어요. 정숙이는 제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최 변호사는 흔쾌히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이의 부축을 받으며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생각보다 더 젊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총명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그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일구었고 어떤 마음으로 자식에게 증여했으며 그 후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병원 생활과 죽사건,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죠. 보통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붙게 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자녀가 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최 변호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막연했던 분노가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물론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어머님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테고 어머님의 주장이 오해나 과장이라고 맞설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들의 행적, SNS 활동 내역,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무엇보다 어머님이 직접 들으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기자 수술로 허약해졌던 몸에 다시 힘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싸울 겁니다. 제 이름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단호한 눈빛을 확인한 최 변호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 최민준, 어머님의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 변호사와 정식으로 수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단단했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와 계약을 맺은 후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것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저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송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아 내용 증명에 들어갈 문구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며느리 유나가 제게 식모라고 말했던 날짜와 시간, 아들 정훈이가 그 상황을 묵인하고 아내의 편을 들었던 사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최 변호사는 제 진술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를 사용해 건조하지만 날카롭게 문장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수신인 박정훈, 김윤아는 증여자 이미경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 전제가 되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음. 특히 증여자가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위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인 식사 제공조차 거부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행한 바 있음. 이는 증여계약 해제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본 내용 증명을 통해 증여계약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증여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탄이나 하소연이 아니었어요. 제 권리를 주장하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저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발송인 칸에 제 이름을 쓰고 수신인 칸에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쓰는 손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접수 창구에 내미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섭섭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죠. 내용 증명이 그들에게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편지가 도착한 날 저녁,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제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입장은 서류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제 대리인은 최 변호사였으니까요.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처음에는 당황과 의문이 담겨 있던 문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입을 닫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지 못하고 제 연립주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마치 비상벨처럼 요란하게 울려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아들과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손에 들린 내용 증명 서류를 제 얼굴 앞에 흔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해요. 누가 어머니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뻔하죠. 그 시장통 친구. 그 아줌마가 이런 거 시켰죠?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이 제 자의가 아닐 거라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어리석은 노인의 치기일 거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어머니 서운하게 해드린 점은 저희가 100번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라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오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던 그들의 행동이 전부 오해였다니.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실소마저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눈앞의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쏟아내는 분노와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며느리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죽 한 그릇 안 끓여줬다고 지금 저희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니를 욕해요. 자식한테 재산 줬다 뺏는 비정한 부모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참고 사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차갑고 단단한 시선에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깟 죽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겠지. 제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죽 한 그릇이 너희의 진심이었고 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준 것은 내 노후를, 내 마지막 존엄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너희는 어땠지? 아픈 어미를 짐짝 취급하고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수고조차 귀찮아하는 너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고.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것도 오해고 너희가 내 재산만 보고 나를 귀찮아했던 것도 오해니? 너희가 내 뒤에서 언제 저 늙은이가 나가나 수군댔던 것도 오해였어? 제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언급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내밀한 진심을 들켰다는 충격과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희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모든 이야기는 내 변호사와 하도록 해. 이제부터 최민준 변호사가 내 대리인이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예전에 모든 것을 내어주던 힘없는 늙은 어미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 대신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가. 그제야 두 사람은 마지못해 몸을 움직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 뒤로 소리나게 현관문을 닫고 잠금새까지 걸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컥 하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안도감.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핸들을 제 손으로 다시 움켜쥐었다는 생각에 아주 오랜만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최민준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서류가 뜨거운 분노의 표출이었다면
그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차가운 계산이 깔린 소설에 가까웠어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저는 상대 측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답변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저를 극진히 모시기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모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머물렀던 손님방은 사실 저의 쾌유를 위해 특별히 꾸민 요양실이었고 며느리가 시켜주었던 유기농 샐러드와 주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준비한 맞춤형 환자식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맞지 않았을지언정 그것은 며느리의 무관심이 아니라 저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죽 사건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시 중요한 업무 통화로 경황이 없었고 위급한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가장 빠르고 영양가 높은 전문점에 죽을 배달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식모 발언은 제가 잘못 들었거나 수술 후 예민해진 상태에서 며느리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의 모든 서운함과 분노는 결국 수술 후 예민해진 노인의 오해와 과장이라는 말로 전부 치부되고 말았죠. 심지어 그들은 제가 오랜 친구인 오정숙의 악의적인 꼬드김에 넘어가 평생을 헌신한 자식들을 내치려는 비정한 어머니로 저를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 인쇄된 활자로 둔갑하니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헌신적인 자녀로 어머님을 변덕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부모로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차분한 말에 저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분노는 힘이 되지 않는다. 저들의 거짓을 증명할 진실을 모아야 한다. 그날부터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정수기까지 합세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꿰어 맞추는 작업과도 같았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며느리 김유나 자신이었습니다. 유나의 SNS는 그들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증거의 보고였죠. 최 변호사 사무실의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유나의 SNS 계정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두려움에 떨던 그날, 유나는 해시태그 가을 골프 해시태그 힐링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제가 수술대에 오르던 바로 그 시각에는 해시태그 신상백get 해시태그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서 차가운 샐러드를 억지로 넘기고 있을 때 그들 부부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시태그 결혼기념일 해시태그 미슐랭 3스타라는 글과 함께 값비싼 와인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그들의 모든 기록은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나의 SNS 게시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출력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극진한 간호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식모냐고 묻던 그 차가운 표정이 겹쳐 보이며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다음은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정숙이는 아들네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답았습니다. 아드님 댁에 계실 때 어르신 혼자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말도 못 붙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희의 부탁에 흔쾌히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에 대한 그의 증언은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했어요. 이웃집 여자는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젊은 새댁 유나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병수발 드는 것도 지긋지긋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차마 아는 척할 수가 없었네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제게 죽을 시켜주었던 그 배달 앱의 주문 기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해당 업체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후 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 주소로 배달된 음식은 총 2건. 하나는 제가 있던 방으로 배달된 6,000원짜리 야채죽이었고 다른 하나는 30분 뒤에 배달된 8만 원짜리 모둠회 세트였습니다. 아픈 어머니에게는 가장 값싼 죽을 던져주고 자기들은 비싼 회를 시켜 먹은 겁니다. 그 기록은 그들의 위선과 냉혹함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자 상대방도 위기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망설이다 받았더니 아들 정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지치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이서만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절대 그 자리에서 어떤 약속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아들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제가 기대했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한 거 다 제 불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을 사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유나 사이에서 제대로 처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이러지 말아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회사에도 소문나면 저는 결국 아들의 진심은 마지막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아들의 눈물에서 저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 걔가 원래 악한 애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리고 철이 없어서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일어나라. 너의 그 눈물은 너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운 공포의 눈물일 뿐이다. 이제 와서 그런 연기를 한들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늦었다. 너희는 나에게 사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내가 죽을 끓여달라고 했을 때 귀찮은 내색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면 일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 버렸지.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소용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값은 제가 계산했어요. 더 이상 내 아들에게 찻값 하나도 빚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찻집을 나오며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게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오직 진실과 거짓의 싸움만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고 상대방은 그것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제법 유능한 사람이어서 저의 모든 주장을 늙고 병든 노인의 주관적인 서운함으로 몰아가는데 능숙했어요.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가끔은 이 싸움이 정말 끝이 나기는 할까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죠. 최 변호사는 늘 제 곁에서 저를 격려했지만 저 스스로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앨범에는 정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아들 내외의 결혼식 사진까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제 제가 아들 노릇까지 다 할게요라며 웃던 그 모습.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지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기억의 한 조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재산을 증여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저는 분명 증여 서류 외에 다른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당시 친구였던 정수기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장치 하나는 해둬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징표라고 생각하며 아들 부부에게 서명을 받았던 그 서류. 효도계약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을까? 암 진단을 받고 정신없이 투병 생활을 하고 아들 내외에게 배신당하는 충격 속에서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지? 이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웬만한 짐은 다 버렸는데 그날 밤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고 낡은 상자들을 쏟아내고 먼지 쌓인 책장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순간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손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처음 샀던, 이제는 촌스러워 들고 다니지도 않는 가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비닐 파일에 고이 쌓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효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미경이 을박정훈, 김윤아에게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을이 갑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양 의무의 내용 을은 갑의 생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문안하고 갑이 병환에 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시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고 부양한다. 또한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제3조 계약 위반의 효과 만약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할 경우 갑은 본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즉시 원상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아들 박정훈과 며느리 김윤아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선명한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와 희열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는지 최 변호사도 놀란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찾았어요. 결정적인 걸 찾았어요. 사무실에서 저를 맞은 최 변호사는 제가 내민 효도 계약서를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더니 이내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세상에. 최 변호사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건 이 소송의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암묵적인 부양 의무가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인해 명백한 법적 계약 관계로 입증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오해나 과장이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건 홈런입니다. 이걸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환호에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해 있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이 한 방을 날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굳은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유창한 말솜씨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아들 부부가 얼마나 저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역설했고 반대로 저를 얼마나 변덕스럽고 비정한 어머니로 몰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부양 의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증여자의 일방적인 변심과 주변인의 악의적인 부추김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비극입니다. 피고들은 상대 변호사가 한참 동안 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본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최 변호사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효도 계약서를 재판부와 상대 측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재판장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고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약서를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며 읽었고 그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도 그 서류를 보기 위해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마침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며느리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입을 살짝 벌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창했던 거짓말과 위선적인 연기가 이 낡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저 멀리서 마침내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쳐오고 있다는 것을, 전쟁의 추는 이제 명백히 저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계약서의 등장은 그야말로 이 기나긴 공방의 쐐기를 박는 한 방이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자라는 족쇄가 채워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성에 마침내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온 것은 역시나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거의 매일같이 그들 부부의 동태를 저에게 보고해 주었죠. 정숙이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아들네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 온갖 소문들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미경아, 들었니? 그 잘난 아들놈 회사에서 아주 죽을 쓰고 있나 보더라. 소송건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뒤에서 다들 수군거린대. 부모 재산 뺏으려다 소송당한 놈이라고. 그래서인지 얼굴도 반쪽이 됐다고 하더구나. 아주 꼴 좋다. 정숙이는 통쾌하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이었고 그 애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연민은 며칠 뒤 정숙이가 전해준 또 다른 소식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구경을 했다. 정훈이랑 그 며느리년이 가구 매장에서 싸우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 정숙이의 말에 따르면 그들 부부는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날 선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정숙이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며느리 유나가 먼저 악을 쓰듯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도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를 왜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그러자 아들 정훈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고 해요. 뭐, 지금 나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죽 한 그릇만이라도 곱게 끓여줬어도 그 미친 SNS에 돈 자랑만 안 하고 다녔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당신 허영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고.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돈이라는 단단한 접착제로 붙어있던 그들의 관계는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싸움을 듣고 있자니 한때나마 저런 이들을 내 자식, 내 며느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진 며느리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아,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아주 재미있는 손님을 만났거든. 너도 들어야겠다. 정수기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건 채 저를 대화에 참여시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수기의 목소리와 함께 애써 교양 있는 척 꾸며낸 며느리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정수기의 가게까지 직접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이모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모님 생각나서요. 이거 약소하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기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나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이모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제일 친하시니까요.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다 늙으셔서 모녀 같은 사이에 법정까지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도 다 생각이 짧았어요. 이모님이 중간에서 말씀만 잘해주시면. 그 순간 정수기가 유나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가씨, 지금 나한테 돈으로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라는 거야? 사람 잘못 봤네. 너는 내 시어머니의 재산이 탐났으면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살 게 아니라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 올렸어야지. 그리고 나를 이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조카 둔 적 없으니까. 정수기는 그 자리에서 유나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정수기의 휴대폰에 녹음되었죠. 최 변호사는 그 녹음 파일을 건네받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요. 이건 뇌물 공여 시도, 증인 회유 시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점점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는 지독한 싸움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작은 연립주택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고 수술 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니 아들 집에서 억지로 넘기던 차가운 샐러드에 상했던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끓인 설렁탕을 먹고 힘을 냈던 수많은 손님들처럼 저 또한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는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랍네요. 수술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어머님께서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거의 완치 판정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싸움은 저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생기자 제 몸속의 세포들도 함께 힘을 내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늙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비록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제가 마침내 이미경이라는 제 이름 석 자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제 인생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끝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리한 싸움이 저를 단련시킨 모양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눈을 뜬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저를 위한 뽀얀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시래기를 넣어 구수한 국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뱃속이 든든해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는 그저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친구 정수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더 긴장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어요. 미경아, 괜찮아? 떨리지 않아? 괜찮아. 이제 와서 떨면 뭐 하겠니? 할 만큼 다 했는데. 저는 정수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를 위로하고 있는 꼴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정수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최민준 변호사가 초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좋으십니다. 꼭 승리할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피고석에는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유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몇 달 전 처음 법정에서 마주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유나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가득했고, 정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은 양측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법리적인 다툼을 떠나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피고들은 지난 몇 달간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법의 차가운 잣대만이 아닌 혈연으로 맺어진 천륜을 헤아리시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변론은 구차하고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은 이 사건을 가족의 비극이라 말하지만 저는 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고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넘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와 마지막 생의 존엄을 자식들의 손에 맡긴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그 신뢰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최 변호사는 우리가 제출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었습니다. 피고 김유나의 SNS는 아픈 시어머니를 간병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배달음식 주문 기록은 아픈 어머니에게는 6,000원짜리 죽을, 자신들은 8만 원짜리 회를 시켜 먹은 그들의 이기심을 증명합니다. 증인 회유를 위해 뇌물을 건네려 한 행위는 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효도 계약서는 피고들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한번 돌아본 후 재판장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돈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식모냐는 며느리의 모멸적인 언사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아들의 비겁한 침묵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어머니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법정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판장만을 바라보며 준비해온 말을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게 한 행동들을 용서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친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의 제 삶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호화로운 요양이나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아들의 따뜻한 어깨와 마음이 담긴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마저 짓밟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귀찮은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부디 제가 남은 인생이라도 제 이름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입을 열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자인 원고가 위암투병으로 고통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 특히 명문화된 효도 계약서의 존재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한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원고 승소. 피고 박정훈, 김윤아는 원고 이미경에게 증여받은 별지 목록 기재의 모든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정수기가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며느리 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어요.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지만 윤아는 발악하듯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추악한 발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그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떠한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만 같은 복잡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 뿐이었죠. 저는 정수기와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깊은 침묵을 뒤로 한 채 저는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법원 복도 창문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그 빛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저는 세상의 빛 속으로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자리로 돌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는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었죠. 저는 최민준 변호사와 함께 흩어져 있던 제 재산들을 하나씩 되찾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등기소를 찾아가 건물들의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바꾸고 은행을 방문해 아들 부부에게 넘어갔던 예금들을 회수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이 박정훈, 김윤아에서 이미경으로 바뀌어 인쇄될 때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 평생의 땀이 서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그 사이에 많이 낡아 있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곳곳에 손볼곳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곧바로 자물쇠 기술자를 불러 건물의 모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반짝이는 새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걸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건물이 다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건물주 변경과 소송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건물을 관리할 것이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 말에 임차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관리할 때는 소통도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들의 신뢰에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가 살던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이미 짐을 빼서 나간 후였습니다. 제가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삭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가구와 소품들이 사라진 자리는 마치 폐허처럼 황량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짐을 옮기다 생긴 흠집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벽지 곳곳은 긁히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니게 된 순간 그들은 집에 대한 애정도 미련 없이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역시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곳에 얽힌 차갑고 아픈 기억을 더는 간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주 힘없고 지친 아들 정훈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이미 제게 패배한 사람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분노도 계산적인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정한 장소에서였죠. 우리는 제가 되찾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제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 정훈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초라했어요.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의 사과는 연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제 것인 줄 착각하고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유나와도 헤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그 사람도 제 곁에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그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한참을 뜸들이던 아들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어요.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지낼 곳도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그를 도와주는 것은 그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꼬박꼬박 붙던 주택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중에 장가가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서 내가 박각 아껴가며 부었던 통장이다. 내가 잘 나가는 회사 다니고 내가 재산을 물려준 후로는 잊고 있었구나.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걸 종잣돈 삼아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비록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더라도 내 땀으로 번 돈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이상 내게 기댈 생각은 하지 마라. 이것이 어미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통장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아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침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수기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정말 작은 원룸을 얻어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며 제법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죠.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제 앞에는 고요하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또 떠나보낸 후 제게는 아주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을 일하고 싸우느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들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다시 들어온 이 막대한 재산이 그저 은행 통장 속의 숫자로만 잠들어 있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피와 땀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게 쓰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최민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뜻을 실현할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제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경 희망 나눔 재단.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우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었던 그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재단 설립을 알리는 작은 기념식 날, 저는 지원을 받게 된 몇몇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아팠던 사람이 아직 아픈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해 주세요. 힘내셔서 꼭 완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제게 그 어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여행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삶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제 지난 세월을 비로소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평생의 동지인 정수기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남쪽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통영의 한 작은 포구에서는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을 먹었고, 거제의 한적한 해변에서는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수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너 지금 행복하니? 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수가. 나 지금 아주 행복해.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 붓을 잡고 화선지에 제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이미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먹의 은은한 향을 맡으며 글씨에 집중하는 시간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과도 같았어요. 주말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기쁨과 배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더 이상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저 자신이었고, 저는 그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이제는 단골이 된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이 제 취향을 기억하고는 꿀을 조금 더 넣어 진하게 달여내온 향긋한 대추차가 찻잔 안에서 따스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죠. 창밖은 부드러운 햇살 아래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은 솜사탕이라도 되는 듯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주부는 종종 걸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서로의 팔을 붙잡고 제잘거렸어요.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어쩌면 분노와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판결이 나던 순간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 제 심장을 짓누르던 긴장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찾아왔던 그 짧은 허탈함, 저를 배신했던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던 모습은 시간이 지나니 그저 애처로운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의 불꽃은 제 삶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모두 타버리고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남은 듯 했습니다. 제가 얻은 진정한 승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등을 감싸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여유. 내일은 서예 교실에 가서 새로 배운 서체를 연습해야지. 저녁에는 정수기와 만나 새로 생긴 식당이나 가볼까. 주말에는 합창단 사람들과 봄 소풍을 떠나기로 했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제 인생의 기나긴 겨울이 가고 마침내 찾아온 따스하고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에 제 모든 것을 걸었던 박정훈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병상에 누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던 암 환자도 아니었으며 재산을 빼앗기고 서름에 잠겨있던 힘없는 늙은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이미경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길고 긴 싸움 끝에 얻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따스한 찻잔의 온기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